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출발하자마자 너무나 기분 좋은 네. 상황입니다. 자, 아침에 저도 출근하는데 깜짝 속보를 보면서 오늘 시장 좋겠다라는 느낌이 확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이야기가 소식을 전하면서 자, 우리 시장이 잠깐 눌렸죠. 우리 시장 워낙 지금 분위기는 좋은 상태인데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약간은 눌려있는, 약간은 조금 더 갈 걸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순간에 제거가 된 상황이고 어제 개인들이 그 믿음을 그대로 보여줬죠. 1조 넘게 어제 코스피를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이러니까 지수도 지탱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반전이 나왔으니까 오늘 또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지금 3,084포인트대까지 최고점을 한번 찍었고 코스닥도 지금 800선 거의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에 악재가 껴 있을 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무게를 싣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매수세 이런 부분이 더해졌고 또 외국인의 추세적인 매수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이 더해진다면 3,100선 뚫을 가능성도 높겠죠. 이런 부분 하반기를 조금 더 자신을 가지면서 대응해도 되는 장인 듯한 느낌이 오늘 시장에서는 드는데 이 바람이 좀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단은 휴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속보가 계속 나오긴 하네요. 아직까지 휴전이 확정된 건 아니다. 추후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새벽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이란의 고위 당국자가 어쨌든 뭔가 저 확전을 원하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언급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카타르 쪽에 미군 기지를 공격한 것도 이미 좀 합의가 된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도 속보들을 통해 좀 나온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지만 일단은 시장은 오늘 좋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 어느 정도까지 상승 탄력 나올까요? 지금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최훈 앵커와 함께 알아볼까요? 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다 2%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이 이제 넥스트 레벨로 가는 중입니다. 3,000선을 뚫어내면서 이제 좀 조정이 오겠지 하는 그러한 걱정을 뒤로하고 오히려 코스피는 3,100선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강한 만큼 많은 기업들이 현재 구간에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이어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3% 이상 급등하면서 6만 원대를 시원하게 뚫어냈습니다. 6만 원대를 언제 뚫나 하는 그러한 걱정, 우려 그리고 기대까지 함께 나오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코스피 지수도 함께 움직여주는 그러한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딱 2배 강합니다. 7% 넘게 상승합니다. 이제 28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코스피 지수 함께 가면서 IT 투톱 기업들이 함께 가게 된다면은 SK하이닉스 앞에가 2가 아니라 3자를 언젠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가져보게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같이 잘 가고 있지만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다릅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를 쌍끌이 매도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세를 강력하게 나타냈습니다.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의 형식에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을 조금 더 선택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오는 쪽 그리고 HBM 쪽, 첨단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오늘 시장 방산주는 좀 쉬어갑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 가깝게 하락입니다.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은 오늘 시장에서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요. 또 지금 시장의 특징을 하나 꼽아보자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그래도 실적이 탄탄한 방산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휴전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큰 폭의 하락은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수주를 베이스로 해서 방산주들 연이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방산주가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주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가고 있는데요. 보이십니까? KB금융지주가 오늘 하루 만에 3.7%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금융사, 지주사들은 연이어서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3%대 상승, 하나금융지주 3%대, 신한지주 2%대 상승 나오고 있고 지주사 가운데서 SK스퀘어 보이십니까? 9%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10% 넘게 상승 흐름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금융주가 연이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첨단 기술이 엮이면서 카카오뱅크와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 일단은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넘어선 약간의 급등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했던 네이버 카카오는 약간의 조정입니다. 네이버는 1%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지수를 언더퍼폼합니다. 0.59%의 상승세. 그 이외에 오늘 시장에서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약간 좀 내어준 상황인데 현대차 2% 가깝게 상승, 기아는 2% 가깝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결국의 주인공은요.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지수가 2% 넘게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낸다라는 기준을 볼 때에는 결국에는 2% 이상의 강세 탄력을 나타내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형주 가운데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2%대 상승, 클래시스 2.9% 상승, 그리고 오늘 코스닥 내에서 주인공은 2차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 시장에서 6%대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6% 이상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펩트론이 11%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클래시스 3% 가깝게 상승, 리가켄바이오도 4.99% 상승, 보로노이도 5.3%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 또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하기 때문일까요? 오늘 코스닥 내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아주 강력한 상승세가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크윙이 4%대 상승, TCK 3%대 가깝게 상승,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동진세미캠 4%대 상승 흐름 현재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보시다시피 긍정적인 흐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로봇주들 다시 한번 탄력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정책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뭐 정책 인사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이뿐만이 아니라 워낙 오랫동안 쉬어갔던 첨단 산업 중 하나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레이브 로보틱스 1.8%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하이젠 RNM 오늘 24% 이상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게임주도 강하고 엔터주들까지 오늘 시장에서 2에서 4% 이상의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지금 어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기대됩니다. 오늘 코스피는 2.3%대 상승 나타내면서요. 3,086선까지 올라갑니다. 3,09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4포인트만 올려낸다면 3,090선인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코스닥은 1.7% 상승하면서 798선까지 올라갑니다. 코스피는 오늘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오늘 시장 강력한 강세장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급 만나보시죠.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중요할 텐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2천억 원 넘게 담아갑니다. 기관 투자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570억 원 넘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4천억 원 넘게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많이 파는 장이네요. 이어서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1,000억 원 넘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왜 향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지금의 강세장을 따라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이어서 싱크포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시장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뭐 떨어질 때는 개인들이 시장을 받쳐주고 상승할 때는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는 이런 시장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시장이 강하다라는 거 확연하게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 싱크풀을 통해서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 이슈들도 체크를 해볼 텐데 뭐 보시다시피 너무 좋습니다. 빨갛고 뭐 관련된 이슈들, 테마들이 많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유가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죠.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의 수혜를 많이 받았던
유가, 가스, 해운 뭐 이런 업종들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소멸될 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주가가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사이에서도 주가가 많이 올랐던 뭐 방산이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오늘은 조금 쉬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카카오 쪽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방산주들도 오늘은 조금의 조정 그리고 LIG 렉스원 같은 경우에는 매도 리포트가 좀 나왔기 때문에 부담을 받으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 뭐 많은 업종들이 다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일단은 반도체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가니까 쭉 올라오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2차 전지도 오늘은 조금 반등이 나타나면서 다시 이제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잠시 후에 마켓 플러스에서는 3,300까지 정고점 한번 돌파해볼까라는 그런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증권주가 좋습니다. 뭐 지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뭐 증권주들이 다시 또 잠시 쉬었는데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아니면 뭐 또 키움증권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쭉쭉 올라오고 있어서 앞으로의 더 어느 정도까지 증권주가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자, 이외에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코멘트가 나왔더라고요.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좋은 상황. 뭐 여기에 남북 경협주, 암호화폐, 그리고 뭐 지역화폐 관련해서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도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로봇주도 잘 가고 있고 AI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뭐 자율주행 이런 것도 역시 테슬라의 힘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 오늘의 시장입니다. 자, 그럼 이슈를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일 동안의 전쟁이 이제 끝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12일이나 됐나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이란의 이런 강력한 교전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았었고 우리 분위기 좋았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좀 부담을 주는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또 깜짝 트루스 소셜에 글을 남겼습니다. 자, 24시간 후면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곧 종식될 것이다. 공식적으로 종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트루스 소셜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의 MBC 방송과 함께 전화 인터뷰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MBC 측에서 이 휴전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봤더니 휴전은 아마 무기한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양국이 서로 다시는 교전하고 총 쏘고 미사일 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도 뭐 조금 전에 속보를 전해드렸지만 이란 측에서는 아직 뭐 확실하게 종전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그래도 뭐 시장의 분위기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이제는 이것이 일단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카타르. 이란이 카타르의 미군 기지 쪽에 미사일을 보복 공격을 하면서 한 14발 정도를 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에서 미리 알려줬다. 이란이 카타르 쪽에다가 미사일을 쏠 것을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다 격추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땡큐 이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도 오히려 중재국 카타르가 중재에 나선 나라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카타르에 미군 기지도 있고 또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또 친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중재국으로 카타르가 중재를 해주면서 이란의 휴전 합의를 동의를 이끌어냈다라고 카타르 쪽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도 역시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이 만약에 공격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휴전에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종 결정은 뭐 이후에 하겠지만 뭐 차차 아마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이란이 12시간 정도 휴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12시간 정도 공격을 하지 않는 이 상황이 24시간의 평화 유지가 진행이 되면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12일 전쟁이 종식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카타르나 미국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신들을 통해서도 이란의 고위 당국자도 역시 이스라엘과 휴전에 동의를 했다라는 식의 비공식적이지만 어쨌든 외신 등을 통해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그동안 눌렸던 종목들이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 아주 좋은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 어떨까요? 어떤 종목들이 또 많이 튀어오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출주의 투심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외국인 투자 심리를 또 끌어당기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대형주 위주로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오는 시장을 또 화끈하게 이끌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3.6% 상승세 유지하면서 6만 원 선을 드디어 탈환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망입니다. 4분기에 D램 시장에서 다시 한번 SK하이닉스를 밟고 1위 자리를 재탈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PC나 모바일 같은 D램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들, 수요가 확대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붙을 가능성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6만 원 올라간 이유 바로 거기서 좀 일부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썼습니다. 벌써 28만 원 선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는 HBM4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역시 보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호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증권사에서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 28만 원 선 올라간다고 했는데 32만 원으로 올려잡은 흐름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증권사의 분석도 좋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오늘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흐름들 장 초반에 나타나고 있네요. 현대차, 기아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6월 수출 실적이 좋다라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런 거고요. 오늘 2% 강세 흐름으로 20만 원 선 위에서 여전히 굴곡 없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좋다 보니까 KB금융도 한번 언급해 드릴 만하다라는 판단하에 KB금융 2분기요 역대 최고치 분기 기준으로 실적에 다다를 것이다. 괜찮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치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4% 강세 힘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만 2,4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의 강화, 이런 격전 이런 부분 때문에 방산주가 급하게 오른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나름 이유도 있었습니다. K 방산 무기에 대한 경쟁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죠. 오늘은 일부 사그러들었다라는 심리 때문에 12%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뭐 정유, 방산 이런 부분에서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형주가 잘 가고 있다 보니까 코스피 3,100을 향해서 가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네요. 자, 어떤 걸 좀 봐야 될지 파트너의 시각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바라볼까요? 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을 앞두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폭 완화가 되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업종이 바로 항공 업종이죠. 이 과정에서 유가가 하락을 하고요. 유가가 하락을 함에 따라서 유류비가 굉장히 절세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업종입니다. 특히 대한항공을 여러분들께서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2025년도 1분기에서 4분기까지 국제선 여객수가 역대 최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 계속해서 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마찬가지로 이 국제선 여객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앞으로의 기대감, 전망 굉장히 밝은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여름이 성수기죠. 성수기에 따라서 또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을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절차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 하면 이 대한항공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4월 달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저점과 파동의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이 상승 추세, 가파르지는 않지만 이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전 고점 라인대를 저항을 받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좀 극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저점을 올리는 상황에서 이 저항 라인대가 유지되고 있는 이게 바로 라이징 삼각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고가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은 나오진 않았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공략하는 타점은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앞으로 상승 랠리를 좀 더 무난하게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략할 수 있는 좀 더 최적의 타점은 저는 가격대 기준을 잡았을 때 지금 바로 당장 공략하기보다는 22,300원 라인대에서는 한 차례 단기 조정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2,300원 라인대에 체크해 놓으신 다음에 단기 손절 라인대 2만 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코스닥도 800선 돌파했습니다. 11개월 만에 거의 1년여 만에 코스닥 800선 회복을 했고요. 코스피는 3,090포인트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3,100포인트 코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 계속 많이 해드릴 것 같은데요.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에 8%나 넘게 또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 로보택시 내가 지금 10년 동안 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계속 어필하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하면서 로보택시 사업을 준비했는데 그 노고의 결실이 이제 보였다, 성공적이었다라고 스스로 자축을 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처음으로 유료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범 운행, 아마 시범 승인을 한번 운행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지금 X나 SNS를 통해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모델 Y 기종의 로보택시 약 10대의 인플루언서들이 탑승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진짜 운전자가 없는데 막 택시가 돌아다니는 이 내부에 탑승을 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영상들이 지금 막 바이럴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 로보택시가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10년 노고 결실을 맺었고 금액은 승객들 정액 요금으로 4.2달러, 한 우리 돈으로 한 5,700원, 6,000원 정도를 내면 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미국 전역으로 퍼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일단은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범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면 이제 일론 머스크의 계획은 대도시로 간다는 거죠. LA나 샌프란시스코에도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아마 한번 이제 이게 인증이 되기 시작하고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펼쳐지게 되면 빠르게 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한 번 탈 때 뭐 한 4달러, 5달러를 내는 거면 이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테슬라의 실적에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물론 간단한 신호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범 케이스에서 있기는 했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범 운행하는데 이 중앙선을 넘는다든지 신호 위반을 했다든지 이런 게 한두 건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고 없이 이 로보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주목하셔야 되겠고, 자, 웨이모 서비스가 어쨌든 미국에서는 한 주당 25만 건 넘게 많은 사람들이 탑승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경쟁해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 또 글로벌 서비스도 가능할지, 이런 것들이 아마 테슬라의 앞으로의 주가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간밤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도 좀 올라가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돼서도 어떻게 종목이 반응하고 있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에서는 PS 일렉트로닉스가 9% 이상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ADAS라고 얘기하잖아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 안에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뭐 센스 하우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들을 공급하는 강소 기업이 PS 일렉트로닉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타 글로벌 완성차들 뭐 현대차, 기아 이런 부분과 협업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부분으로 많이 확산이 되면은 그 내부에 고급 카메라 부분들이 나타나잖아요.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부품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기업에는 호재입니다. 오늘 9% 이상 급등하면서 3,765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 중요한 핵심 센서가 있습니다. 라이더. 그 라이더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커버를 독점 공급 기업하는 기업이 있으니 퓨런티어이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할 때 항상 붙어 다니는 그런 종목 같아요. 오늘은 3.4% 상승 여전히 하면서 19,000원 선으로 반등한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라이더 센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체 개발하는 그런 곳이 있으니 그리고 공급하는 곳이 있으니 라이콤입니다. 퓨런티어 대비해서는 조금 더 가네요. 4.8% 상승하면서 2,830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나와서 말인데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고객사와의 수주가 늘면서 당연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넥스트 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시 3% 상승하면서 5,5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호재가 떠주니까 자율주행 관련주가 뜨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혹은 다른 종목에서 볼거리가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당장의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여러분들께 실적을 동반한 종목들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SOS랩인데요. 이 SOS랩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고성장이 가능한 라이더 생산 업체인데요. 특히 이 라이더가 중국산이 굉장히 크게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6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산 제품들을 이제 미국에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 반사 이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SOS랩의 경우에는 KG 모빌리티와 ADAS 부분에 대한 MOU를 체결을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좀 최근까지도 강한 부각을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오늘 전 고점을 돌파하진 못했어요. 돌파하진 못했지만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각수렴은 끝자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25년도 4월부터 이어져 왔던 이 상승 추세와 2025년도 2월부터 이어져 왔던 이 저항 라인대 보시면 오늘은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진 못했죠. 거래량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3년 뒤에 중국산이 이제 규제가 진행이 되면서 3년 뒤에 영업이익이 무려 40배나 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고가 라인대를 돌파하진 못했지만 저는 결국엔 돌파 이후에 강한 추세 상승 랠리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타점에서 공략하기보다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 오늘 굉장히 부각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한동안 시장에서 조금 더 쉬어갈 때 다소 소외를 받아줬을 때 잠잠했을 때 공략을 하게 됐을 때에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 흐름들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신규로 공략할 수 있는 타점,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타점은 저는 13,000원 라인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000원 라인대 내려왔을 때 공략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격적으로 기술적인 반등까지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가격 메모해 보신 다음에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OS랩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 이슈 볼 텐데 증권주 강우를 또 잘 가고 있죠. 조금 쉬었는데 다시 상승 불을 켰습니다.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코스피 5천 투기를 구성하고 이걸 출범시켰습니다. 이러면서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3년 6개월 만에 코스피 3천 돌파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는 요소가 됐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시장이 안정되고 정부가 안정된 것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진하려는 정책들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했거든요. 자, 이러면서 결국에는 상법 개정안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신뢰를 받고 있고 아직 추진되고 있고 통과되진 않았지만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시장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건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자,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그 외의 경제 법안들을 빠르게 추진해서 지금처럼 시장이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그다음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 뭐 이름부터도 지금 코스피 5천 특이를 만든 것인데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제 또 상법 개정안의 통과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코스피 5천 특위 포함해서 정부 정책 관련해서 정부 인사들이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증권주들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이 23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23만 7,500원.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아탄증권 모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도 최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들, 그 심리가 증권주에도 지금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파트너님 의견 주세요. 네, 저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하나투자증권입니다. 물론 뭐 키움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주들이 지금 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투자증권은 아직은 돌파하진 못했죠. 근데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추후에는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를 강하게 떠받쳐왔던 주체가 바로 다름 아닌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꾸준한 매수세 거기다가 이 위탁 자금이 5조에서 63조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다가 신용 잔고 또한 20조 원 가까이 될 정도로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의 수치는 과거에 2022년도 6월 이후 코로나 이후에 가장 최대치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앞으로의 증권주에 대한 이 개선 전망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두나무의 지분을 또 취득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라서 하나투자증권은 주식뿐만 아니라 이 가상화폐 부분, 양 부분에 따라서 이 수익성이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차트의 흐름들 간단하게 보고 향후 전략 잡아드리면 2025년도 6월 12일 날 장중 21%까지 급등했던 날의 종가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대가 굉장히 차트에서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이 종가 구간을 넘지 못했다가 2025년도 6월 17일 날 강하게 돌파를 했고요. 그 이후에 조정을 맞는다 하더라도 이 저항 라인대를 지지 라인대 삼아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6,3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 종목을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6,300원 기준 잡고 손절 라인대도 1% 내외로 짧게 잡을 수 있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만 잡아도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흐름 잡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증시 화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가상 자산에 대한 기대감 확실한 호재들이 있네요. 네. 예. 자, 이렇게 증권주의 흐름까지 살펴봤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이 불확실성을 좀 벗어버렸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됐잖아요. 파트너님은 그럼 이제 지금 이렇게 상승장으로 이제 가는 초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이럴 때 어떻게 좀 전략 짜고 계신지 또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단기간에 강한 상승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과열된 종목들을 공략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3천선을 완전하게 뚫는 상황에서 이제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단기간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좀 더 공략해 보시면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왔을 때 좀 더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당장 올라가진 않지만 바로 뒤에 이제 다음 달 안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바로 통신 장비 업종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 종목 중에 하나인 바로 RFHIC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RFHIC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 달
미국의 주파수 경매에 호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적 또한 바닥을 통과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PBR 지수가 100가량의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관심을 갖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RFHIC를 좀 더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현재 22,0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저는 결과론적으로 앞으로 전 고점까지도 돌파 가능한 흐름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매수가는 22,8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공략이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25,000원, 손절가는 21,600원 기준 잡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RFHIC도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 알아봤는데요. 네. 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럴 때일수록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어제는 또 정부에서 새로운 장관, 내각 인사 네네.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또 투자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기본 연봉 최대 32만 달러를 제시하며 부장 팀장급 경력직 채용에 나섰다. 미국 현지에서 파운드리 고객사 확보를 위한 영업 기반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법인은 파운드리 영업 사업 개발 디렉터 매니저, 고객 품질 신뢰성 시니어 매니저 등 3개 직무를 모집 중이다. 성과급 포함 시 총 보수는 40만 달러를 넘길 수 있다. 국내보다 2배 높은 연봉을 제시한 이유는 적자가 누적된 파운드리 부문의 미국 내 고객 유치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텍사스의 생산기지를 건설 중이며 TSMC 인텔 출신 마거릿 한 부사장을 영입해 영업을 총괄하고 있다. AI 수요 증가로 ASIC 채택이 늘고 있어 하반기 양산 예정인 이나노 공정위 수요를 확보하면 고객사 확대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의 원전 르네상스 선언 이후 뉴욕주가 약 15년 만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나섰다. 뉴욕주와 WSJ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최근 북부 지역에 최소 1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짓도록 공영전력청에 지시했으며 기존 원전 부진의 신규 원자로 건설도 검토 중이다. 뉴욕의 결정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 감축 필요성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정부 지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 계획도 밝혔다. 현재 미국 원전은 전체 전력의 약 19%를 생산하며 신규 상업용 원자로는 1991년 이후 5기만 가동됐다.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형 원전의 수출 기회도 주목받고 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너무 좋습니다. 지금 3,094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도 지금 800선에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800.45포인트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오늘 양 주체가 쌍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양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지금 6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어제는 개인이 시장 받쳤고 오늘은 외국인이 시장 이끌면서 상단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3,097포인트까지 올라왔네요, 지금. 방송하는 중에 3,100까지 오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나 홍콩 항생지수는 어제는 뭐 상승하면서 거래를 중국 쪽은 마감했어요. 근데 오늘은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1%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 홍콩 지수는 올라가네요. 0.6% 넘게 상승 출발하는 상황이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물론 뭐 좋죠.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훨씬 강합니다. 그렇죠? 1%대 니케이가 상승하는데 우리는 2.7%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변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을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어제 있었던 정부의 새로운 내각 인사와 관련해서 한번 분석하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휴, 시장이 불장입니다. 그러게요. 네, 굉장히 뜨거운데 자, 어제 또 뭐 정부에서 어제 내각 인사 발표가 있었어요. 네. 뭐 장관 인사는 왜 이렇게 늦냐? 약간 고심을 하고 있는 건가?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뭐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또 바로 네. 어제 인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뭐 저도 살펴봤는데 정부 부처 장관 인선 보니까 어쨌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했던 그런 모습대로 인사들이 선정됐다 그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희 오늘 조찬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갔다 왔는데 네네. 거기서 또 모두가 인선 얘기를 하고 그쵸. 또 오는 길에 이제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계속 이제 장관 인선에 네, 대한 그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건데 어제 장관급 12명에 대한 네. 이제 내각 인선을 단행을 했죠. 과기정 통부와 뭐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외교, 통일, 환경, 노동, 여성가족, 뭐 해수, 농식품부, 보훈부까지 여러 개 부처에다가 이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까지 인사를 했는데 원래 이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인사가 만사다라는 그쵸. 말도 네. 많이 하고 사실 기업에서도 보면 인사라는 게 어찌 보면 조직에 주는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뭐 인사권자의 뭐 목표라든가 철학이 이제 인사에서 다 드러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첫 번째 인사, 장관 인사, 그러니까 내각 인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 사실 저는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용봉술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는데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재를 잘 쓰는 것만 해도 한 뭐 80~90%는 성공을 그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장관급 인선의 키워드는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실용주의 하나 하고 실용주의. 하나 협치. 이거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게 인선에서 좀 드러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뭐 정치적인 색깔 뭐 혹은 보훈 인사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 부처의 정책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봤다. 네네. 능력. 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잘 맞출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결국 실력 있는 분, 그 네네. 분야의 능력자를 앉혔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또 하나 이제 협치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통합 인사라는 건데 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장관 한 명을 유임을 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총명 장관이죠. 상징적이라고 이제 보는데 뭐 사실 이제 대선 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장관 후보로 누가 유력하다 이런 한마평 굉장히 많이 들었었잖아요. 뭐 누가 유력하고 누가 열심히 뛰고 있고 네. 근데 사실 한마평과는 굉장히 다른 깜짝 인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실제로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듯이 의외 인물들도 많이 네. 포함이 됐는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 국민 추천제 추진하겠다고 추천 많이 받겠다고 그렇죠. 했는데 그것도 많이 반영을 했다 뭐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어제 인사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그런 인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많은 분들이 눈에 띄긴 했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재계나 아니면 경영계에서도 네네. 굉장히 노동계에서도 주목했던 인사가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 예, 내정자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싶은데 김영훈 내정자가 네. 이제 됐죠. 이분이 사실 현직으로 보면 이제 철도기관사예요. 이제 어제도 뭐 일을 하셨다면서요? 맞아요. 인선 발표 났을 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새마을 네. 열차 운행하느라고 휴대폰 꺼놔서 뭐 연락을 못 받았다 뭐 이런 기사도 나고 이랬었는데 네. 이력을 쭉 보면 뭐 1992년에 철도공사의 전신이죠. 철도청의 기관사로 입사를 해서 2000년부터 노동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전국 철도 노조 위원장도 하시고 위원장 하실 때 전국
철도 총파업으로 구속된 적도 있었고 네네. 뭐 운수산업노조 초대 위원장도 하셨고 이제 2010년에는 민주노총 위원장도 하셨는데 굉장히 역대 최연소 위원장이었죠. 2017년에 이제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정치계에 입문을 했는데 뭐 네. 그때 비례대표 후보로 나갔다가 낙선하기도 했고 그 뒤로 정의당 탈당해서 뭐 22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나갔다가 또 낙선하기도 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랑 통합이 되면서 뭐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이제 노동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을 뭐 맺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네.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선거대책위의 노동본부장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 분야에 이제 큰 틀을 좀 설계하기도 하고 공약을 좀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설명은 뭐 이 김영훈 후보가 노동자를 대변해온 인사라고 평가를 하긴 했습니다. 뭐 네. 이제 산업재해라든가 뭐 노란봉투법 그리고 주 4.5일제 이게 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데 뭐 이런 공약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좀 기대한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네. 대선 공약에 나왔던 게 그러면 거의 김영훈 장관 내정자가 아마 설계를 하고 추천을 하고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어쨌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늘 말하는 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뭐 예를 들면 노동운동하고 노동계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 노동부 장관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인선을 한 것인데 사실 기업들의 입장에서 이제 투자 쪽에서의 재계 쪽에서는 사실 민주노총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이다라면 이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노동계는 굉장히 환영한다라는 네. 메시지 계속 내고 있고 경영계는 이제 일단은 말은 아끼긴 하는데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긴 그쵸. 하죠. 그러니까 늘 뭐 재계하고 민주노총이 대립을 해왔었는데 이 대립해온 상대 이 민노총의 위원장 출신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장관이라고 뭐 이런 그쵸, 분위기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지 모르겠지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네. 입장도 대변할 것이냐, 이쪽의 입장을 생각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들이 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이제 민노총이 계속 요구해 온 게 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좀 확대 적용해 달라. 라든가 이제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 뭐 통과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뭐 산업 안전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민노총에서 굉장히 요구를 해왔던 네네. 정책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추진되지 않겠냐라는 그러게요. 전망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긴 하죠. 네. 이게 노란봉투법이 자세하게 그 뭡니까? 노동조합법 2조 3조인 건데 이게 사실 이제 노란봉투법에 별칭이 붙은 네네. 게 2014년에 쌍용차 이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이제 해직자들이 생겼죠. 실직자들이 생겼는데 이분들이 이제 파업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회사에서 이제 이 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니 이 노동자들 파업한 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소송을 걸었고 법원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47억 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개인한테 보면 이거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게 그쵸. 평생 벌어서 네. 갚을 수 있냐 뭐 이런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때 한 시민이 언론사 편집국에 노란 봉투에다 4만 7천 원을 담아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낸 게 이제 노란 봉투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이 한 15억 원 가까이 모금이 됐었는데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노동자들이 파업, 그러니까 사실 파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정당한 쟁의행위거든요. 그쵸? 정당한 네. 권리인 건데 이런 경우에 회사가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제한하는 그러니까 노동자의 파업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법안에는 또 뭐 원청, 하청, 재하청 이런 구조에서 사실 노동자가 그러니까 말단에 있는 이 노동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이 실제로 노동 조건에 영향을 주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을 해서 이 교섭 테이블에 원청도 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요. 네네. 사실 이게 지난 정부에서 2번 정도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었는데 대통령이 2번 더 거부권 행사를 해서 이제 통과가 못 된 거라서 노동계에서는 계속 이제 노동계, 경영계에서 다 이제 뜨거운 감자였는데 어쨌든 이제 노동계에서는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거니 네.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손배는 제한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합법적인 파업에서 이 합법적이 지켜질 것이냐라는 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불법 파업 그리고 폭력적인 파업 이런 것까지 면제부를 주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노사 갈등 심해질 거고 뭐 기업의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손해가 거니까. 발생할 거고.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왔으니까 노란봉투법 이 통과를 계기로 이 노동계 이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지 않겠냐라는 이제 걱정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김우주 후보자가 민노총 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이제 상당히 온건포로 분류가 됐다라고 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민노총이 지지한 정당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라기보다는 뭐 녹색당, 뭐 정의당, 진보당 이랬잖아요. 뭐 노동당까지 네네. 해서. 근데 김 후보자가 이제 정의당에서 탈당해서 더불어민주당 합류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하면서는 약간 민노총하고 거리를 좀 두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이게 중간에서 균형을 얼마나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입장도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일말의 기대감도 있긴 합니다. 네. 자, 뭐 이러니까 노란봉투법은 아마 국회에서 다시 재발의가 돼서 통과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제거할 가능성이 그렇죠.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건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뭐 고용노동부 쪽도 관심이 많았지만 저도 어제 또 관심이 많았던 네. 건 지난번에 어쨌든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하정우 네, 수석이 선정이 된 네, 것처럼 이번에는 또 과기정통부 장관에 이번에는 또 LG 출신의 또 기업인이 네네. 또 선정이 그렇죠. 됐고 이러면서 이 젊은 기업인들이 좀 이번에 내각에 많이 진출하는 그런 것도 네.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능력자를 썼다는 게 딱 네네. 이제 요 경우에 들어맞는 건데 과기정통부 장관 이제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네네. 됐잖아요. 이분이 사실 작년, 재작년 이럴 때 뭐 언론사는 물론이고 이제 AI 관련된 포럼 컨퍼런스 굉장히 많이 열렸거든요. 굉장히 기조연설적으로 많이 나왔던 늘 분입니다. 나오던 그래서 분인가요? 사실 일반 독자분들도 굉장히 친숙하신 분일 네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벤처기업부 장관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네네. 임명이 됐는데 앞서 이제 하정우 센터장 임명과 다 엮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느 쪽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지가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러니까요. 인사였는데 뭐 배 원장 같은 경우는 뭐 자타공인 국내 AI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LG AI 연구원에서 이제 추론 AI 모델인 엑사원 딥을 선보였는데 이 개발을 좀 주도를 하셨고 그 엑사원 딥이라는 거는 중국의 딥시크를 좀 뛰어넘는다는 평가를 좀 그러니까요. 받고 있기 성능이 때문에 꽤나 그렇죠. 좋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한국형 AI 네. 모델을 개발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AI에 100조 투자해서 네. 뭐 3대 AI 강국 만들겠다 뭐 이런 공약도 했었고 이런 인재를 그러니까 이런 공약들을 실천한 적절한 인재를 찾았다라는 평가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AI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 뭐 반도체, 조선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왔던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산업들의 성장 동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게 이제 눈에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AI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AI에 더해서 뭐 바이오라든가 뭐 에너지 이런 데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서 그 성장 모멘텀을 기반으로 이제 분배 혜택을 확보하겠다. 사실 네. 진보 정권은 분배에 조금 이제 초점이 가 있는데 지금 성장 동력 자체가 너무 없으니까 AI부터 시작해서 성장 동력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분배 혜택을 짜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틀인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취임 초에 대통령 행보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게 지난 20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의 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출범식 참석을 네.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배 후보자도 AI 전문가 자격으로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이 취임 후에 데이터 센터 출범식 참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정부가 AI를 정말 성장도를 키우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인식할 수 있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지금 뭐 배경훈 후보자 이야기를 많이 했고 사실 한성숙 후보자도 역시 네. 지금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이 된 상황인데 어쨌든 이 한 전 대표도 한 후보자도 이 스타트업이나 이 벤처 투자 이쪽에서도 어쨌든 경력을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것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크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지난 정부 때 벤처업계 그리고 이제 벤처 캐피탈 업계 다 힘들었거든요.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모태펀드 규모가 많이 줄었고 금리 인상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VC들 벤처 기업들은 이 보릿고기를 어떻게 넘어야 되냐. 그게 이제 최대의 화두였었어요. 네네. 살아남아 보자 일단은 이런 거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약을 내걸었던 게 연간 40조 원 규모 벤처 투자 시장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세계 4대 벤처 강국 만들겠다라고 네. 공약을 했잖아요. 이 공약을 실현할 중기벤처부 장관의 이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를 지명을 했는데 이 사실 네이버가 지금 빅테크가 됐지만 어찌 보면 국내 벤처 1세대라고 그쵸? 볼 수가 네. 있죠. 그 네이버를 빅테크로 이끈 어찌 보면 벤처 스타트업 전문가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한성숙 내정자의 이력을 좀 보면 네.
이제 월간 PC라인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1997년에 엠파스 창업 때 이제 초기 멤버로 합류를 했고 또 2007년 네이버 그때는 이제 NHN이었는데 네네. 그때 이직해서 뭐 검색품질 센터장이라든가 서비스 본부, 뭐 서비스 총괄 이사 이렇게 쭉 지내고 2017년 3월에 네이버 대표로 취임을 대표, 했거든요. 그 이후에 6년간 네이버를 이끌면서 네이버의 이제 매출 규모라든가 몸집 자체를 굉장히 키운 분인데 그때만 해도 네이버는 그냥 포털, 검색 이런 네, 이제 회사였는데 엄청 다양한 영역으로 이제 사업을 확대를 했죠. 그러니까 특히 이커머스 부분 이런 거 키우면서 지금 사실 이커머스 하면 쿠팡과 네이버 양대 그쵸, 산맥이 네네.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가 뭐 아니면 라인 이런 쪽으로 이제 컨텐츠로도 강화를 했고 오. 이걸 또 글로벌 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사실 동남아나 일본 이런 데 가면 라인 메신저 많이 쓰죠. 굉장히 많이 네, 일본에서도 쓰잖아요. 그렇고. 뭐 그 이후에 이제 2022년 3월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는데 뭐 그 이후에는 네이버 유럽 개발 대표 맡아서 이제 유럽 시장 공략하는 데 조금 이제 주력했고 지난달에 퇴임했는데 퇴임 이후에는 고문으로 좀 활동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 대통령실 지금 AI 미래기획 수석에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그쵸, 센터장이 그쵸. 임명이 됐는데 어쨌든 네이버 출신 두 분이 한쪽은 이제 AI 수석이고 한쪽은 중기벤처부 장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기벤처 분야 중에서도 AI를 개발하는 이 분야에 엄청난 지원이 이제 쏟아지지 않겠냐. 그러면 지원하는 만큼 이 분야는 크겠지라는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AI 벤처 투자에 어쨌든 연결을 해서 많이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네. 있겠네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오늘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정동부 장관을 하셨던 진대재 그뭐 스카이레이크 회장을 뵀었는데 아. 그분이 우리가 처음에 이제 통신 기술 보급되고 이럴 때도 통신기기 하나 변변하게 개발 못하는 국가였다. 그쵸. 그러나 지금 통신 강국이 되지 않았냐. 사실 AI도 조금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한국인의 특성상 엄청 빠른 속도에 발전할 수 있을 그쵸, 거다라는 그쵸. 기대감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AI가 정말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요 인사에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AI 미래기획수석으로 하정우 수석이 네. 발탁이 됐고 한성숙 장관 후보자는 이제 중소기업 벤처 투자 쪽으로 네. 이제 연결을 시키고 결국에 배경훈 이제 과기정통부 장관 이렇게 쓰리톱이 뭔가 협조를 많이 하면서 AI 쪽의 사업을 정책을 많이 추진할 것으로 보이네요. 앞으로 기대를 해보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어쨌든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으로 또 살펴볼 사람이 농식품부 장관입니다. 아까도 뭐 살짝 저희가 언급을 네, 했지만 어쨌든 전 정권의 농식품부 장관을 유임시켰습니다. 네. 뭐 굉장히 아마 이 부분이 제일 놀라신 분들 네, 많을 화제가 거예요. 제일 많이 됐죠. 그러니까 이분이 송미령 장관이 지난 정부 때죠. 2023년 12월에 네. 농식품부 최초 여성 장관으로 임명이 된 분인데 유일하게 유임이 됐기 때문에 이분은 인사청문회 없이 이제 계속 그쵸, 바로 업무를 하면 되죠. 이어가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 보면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을 바뀔 때 김관진 국방부 네, 장관이 국방장관. 유임이 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여당이 바뀐 건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번엔 정권과 여당이 바뀌었는데 전임 장관이 유임됐다. 이거는 이제 처음인 거죠. 처음인가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역사상?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협치 혹은 이제 탕평 인사의 상징인 건데 뭐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겠다. 그리고 능력 있으면 쓰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근데 네. 사실 대통령실 인사에서도 보면 뭐 비서실장이라든가 정무수석 이런 분들이 다 비명계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처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제 측근들을 쓰기 마련인데 그쵸. 그 대통령실 인사에서부터도 약간 이제 협치를 하겠다. 이제 탕평 인사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의지가 들어왔었는데 이 송민영 장관의 유임이 화룡점정이 아니었나 저는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통합이라든가 협치를 얘기하는 거에 그치면 진정성이 있어라고 이제 의심할 텐데 그쵸. 이걸 이제 말과 행동으로 행동이 다르면 이제 행동으로 믿을 수가 보여준 거야. 없죠. 나 정말 협치할 거야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송 장관 유임이 더 의외였던 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추진했던 양국관리법 개정안 이거를 강력하게 반대한 이력이 있었거든요. 이 사실 양국법이라는 거는 남아돈 우리나라가 이제 쌀 수요가 줄어들면서 남아돈 쌀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됐는데 네네. 이 남아돈 쌀을 정부가 이제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쌀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인 건데 지금은 사실은 필요할 경우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예 의무 매입으로 의무화하는 이제 거예요? 바꾸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재정 부담이 따를 그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농업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양국법 개정안을 시행을 하면 2030년까지 한 1조 4천억 원이 연간으로 필요하다라는 매년? 그렇죠. 매년.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정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당시 송 장관은
이거는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도 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네네. 센 이제 네. 워딩이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두 차례나 거부권을 건의하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송 장관이 거부한 이유도 어찌 보면 이제 납득이 좀 되긴 하는 게 지금 정부가 쌀값 안정을 줄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재배 면적을 좀 줄이는 방안들을 네네네.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벼를 재배하는 농민이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하면 뭐 지원금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재배 면적을 줄이는 그 정책을 쓰고 있는데 정부가 의무 매입을 해서 쌀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것들이 이제 확신이 들면 농민들이 벼 재배를 감축할 이유가 사라지는 그렇죠. 거죠. 줄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송 장관이 농촌경제연구원 출신이기 때문에 농협분의 이제 전문가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그때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서 이제 제시를 했던 게 네. 조건부 의무 매입. 예를 들어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 농민에게 의무 매입을 해주는 식으로 이제 약간 이제 조건부 뭐 안을 좀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제 이재명 정부가 양곡법 개정을 공약을 했으니까 네. 이제 새 정부 들어섰고 다시 이걸 추진할 것을 보이는데 마침 또 어제 국회에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거든요. 네. 약간 입장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송 장관 장관 출석했죠. 이야기가. 네. 거기서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답은 이랬습니다. 뭐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 기본적인 취지에선 동의해 왔다. 네, 다만 부작용이 없는 방향으로 위원회가 다시 논의할 것이다라고 밝힌 거를 봐서는 장관 시절에 주장했던 조건부 의무 배입 이런 것들을 조금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 인사는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네요. 자, 뭐 양곡법이 또 어떻게 조금 약간 틀이 바뀔지 네.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네. 어쨌든 지금은 의무 매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건부 의무 매입으로 좀 바꿀 수도 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맨날 그러잖아요. 하는 거 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바꾸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자, 국방부 장관도 한번 살펴볼까요? 국방부 장관에는 이제 안규백 의원이 네, 그렇죠. 지명이 됐습니다. 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군인 출신이 아닌 아니요. 민간인의 최초 국방부 장관 그쵸. 이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네. 네. 이게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그쵸. 대장, 네. 중장 출신이 이제 발탁이 군 출신, 됐었어요. 육사 출신 뭐 이런 그쵸. 식이었죠. 근데 이제 안구백 의원은 뭐 성균관대 철학과 나와서 국회의원 5선 하면서 사실 의정활동 대부분은 국방위원회에서 하긴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장성 출신은 아니지만 군에 대한 이해도는 높다는 평가기는 한데 거기다가 이제 그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이제 내란 혐의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기 네, 때문에 이런 위원장을 맡았던 이런 분이 이제 국방장관을 해야 군 개혁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 배경이 좀 작용한 것 같은데 뭐 민간 출신이니까 군 출신보다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워낙에 군이라는 데는 특수조직이니까. 네. 기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한켠에서는 뭐 군사 대비 태세라든가 뭐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뭐 합참의장도 있고 각군의 참모총장도 있으니까 거기에 맡기고 이 국방부 장관은 이제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부처와의 뭐 업무 조율이라든가 협조라든가 뭐 예산 입법 뭐 이런 쪽에 좀 비중을 두고 활동하지 않겠냐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다른 부처와의 협업이나 뭐 입법 아니면은 뭐 군 개혁 관련돼서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민간 출신의 국방부 장관. 자, 그렇다면 어제 어쨌든 뭐 여러 인사들이 어제 있었는데 어제 실제로 이런 인사가 나오니까 최근에 뭐 시장이 워낙 좋고 빠르게 반응하니까 이런 인사가 나오니까 또 주가들이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네. 뭐 한성숙 장관 내정자 이야기 나오니까 네이버 주가 그렇죠. 뭐 하정우 수석 다음으로 또 한 번 네, 주가 맞아요. 오르기도 했고 LG 또, 지주사도 그렇죠. 어제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가 겹치긴 했는데 사실 네이버는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좀 하락세를 보이고 오늘 있긴 좀 쉬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네. 어제 네이버 7% 오른 많이 올랐으니까. 29만 원에 마감하면서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제치고 네. 코스피 시가총액 5위로 올라섰는데 이게 지난 2일만 해도 10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쵸. 22일 만에 5위로 껑충 뛴 건데 뭐 이제 지금 현 정부의 AI 육성 의지라든가 뭐 워낙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그러니까요. 관련주를 스테이블 코인이 묶였잖아요. 또 엮였어요. 저 네이버뿐만 아니라 이제 카카오페이 이런 것도 올랐는데 한때 국민주였던 네카오가 뭐 굉장히 미운 우리 새끼가 됐다가 지금 다시 이제 부활하나요? 화려하게 네. 부활하는 네. 분위기예요. 어제 카카오페이도 한 15% 넘게 올랐거든요. 오늘도 올라요. 네. 네, 카카오페이는 사실 기업 공개 한 3년 만에 공모가를 넘어서기도 했던 네. 그 상황이라서 이런 이제 호재들은 조금 이제 더 갈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네이버 출신들이 이 정부 주요 보직에 등용된 거 그러게요. 그러면 네이버가 하는 사업에도
그러니까 네이버에 대한 뭐 특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이버가 했던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그렇겠죠. 좀 이제 작용한 네. 것 같고요. LG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백영훈 AI 연구원장의 거기정보통부 장관 내정도 있었지만 워낙 이 정부의 증시 부양 공약,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밸류 프로그램 이런 것 때문에 지주사 주가들이 일제히 그렇죠. 올랐는데 이제 LG는 LG도 못 갔죠, 잘. 그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한 거죠. 근데 네. 전반적으로 그냥 뭐 지주사, 그러니까 밸류업에 따른 지주사 증시 상승, 주가 상승의 일환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러면서 뭐 AI 이야기 계속 나오니까 뭐 또 그동안 쉬었던 로봇도 좀 네. 봐야겠다 네, 이러면서 맞아요. 로봇주도 같이 올라가고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뭐 분위기 자체가 시장이 좋으니까 여기저기 엮이면서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뭐 장관 인사도 있었지만 어제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 코스피 5천 특위라는 걸 네. 지금 또 출범시켰어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이기도 네. 하고 민주당도 이걸 뒷받침하겠다라는 여당도 뒷받침하겠다라는 의지로 네. 뭐 상법 개정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장관 인선을 보면 어떤 법들이 속도가 나겠다라고 이제 예상이 가능한데 코스피 5천 특위 출범으로 이제 상법 개정안이 그쵸. 굉장히 속도가 나겠다라는 예상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코스피 오늘 아침에 보니까 3,090점도 넘었는데 뭐 요새 뭐 여러분들 만나보다 보면 정말 5천 갈까? 이런 네, 질문들을 주식 많이 얘기 해요. 많이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주식 사기에 늦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사실 증시 오르는 거 보면 경제 지표라든가 뭐 한국 경제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외교, 안보, 통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뭐 이란 전쟁도 그쵸, 그렇고 녹록지가 않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또 기업 실적들이 눈에 띄게 개선이 됐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안 된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는 결국 기대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증시가 이렇게 가는 거는 좋아질 거야라는 이제 기대감이 작용을 한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상법 개정안을 이 정부는 의지를 갖고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런 의지가 정권 쪽 우리가 반짝하고 말 게 아니라 정말 정권 말까지 끝까지 가져갈 거야라고 이제 강조하는 의미에서 어찌 보면 사실 약간 보여주기의 의미도 좀 큰 것 같아요. 그쵸. 코스피 5천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권 끝날 때까지 증시 부양에 적극 나설 거야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 그 특위위원장을 오기영 민주당 의원이 맡았거든요. 네. 근데 어제 또 한 번 이제 출범식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조를 했죠. 네네. 근데 코스피 지수 오르는 게 뭐 이분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기업에 대한 실적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고 상법 개정을 시들 요구라고 강조를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사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이게 그 가장 큰 골자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였던 거를 회사 및 주주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사들이 지배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주주를 위해서 결정할 수 있게 그럼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제 밸류가 좀 높아지고 실제로 소액 주주의 이런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가겠다라는 네. 거였는데 그 워낙에 이제 윤 정부 때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에다가 더 여러 가지들이 가미가 됐잖아요. 네, 더 감사위원 강력한 게 분리선출이라든가 아니면 집중투표제 활성화라든가 3% 룰 뭐 이런 것들이 추가돼서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지금 코스피 특위 5천 특위까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아마도 이 상법 개정안은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코스피 5천 특위도 그렇고 내각 인사를 보면서 이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 인사가 만사인데 시장에서도 인사가 지금 더 중요해진 상황이 됐어요.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약속 대련으로 마침표 찍어버린 이스라엘 이란 사태, 전쟁 위험도 맞지 못한 코스피, 강력한 불기둥 3,100선 눈앞, SK 하이닉스 30만 원 터치 도전입니다. 자, 방금 속보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휴전이 이란에서 휴전 아니다라고 지금 일단 발언이 나왔거든요. 아직은. 근데 일단 트럼프가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란이 아니라고 해도 이미 그 중국하고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휴전 협상안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미국이 반대만 안 하면은 휴전이 상임이사국인 미국이죠. 거기 반대만 안 하면은 휴전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크게 있을까 싶습니다. 이란이 약간 자존심 때문에 끄는 것 같고요. 어쨌든 주식시장이 다 말해주듯이 미국 시장은 다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위협은 시장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충격임을 일단 증명해내고 있고요. 다시 뭐 돌발 변수가 반대 방향으로 크게 나오지 않는 한 유가 폭등이라던가 주가의 큰 하락은 일단 제쳐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우 지수가 0.89% 올랐고요. 다우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거는 셔윈 윌리엄스가 3.08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페인트주가 1등 했고요. 나스닥은 0.94% 올랐습니다. 자, 나스닥도 급등했죠. 나스닥 100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은 아마 테슬라 아닐까요? 맞죠? 테슬라가 8.31 압도적입니다. 도우대시가 4.47이니까 거의 2배가량의 상승률이 나왔고요. S&P 500은 0.96%, 퍼센트지로는 S&P 500이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S&P 500, 아마존만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다 강세고요. 역시 여기서도 테슬라가 엄청 눈에 띄군요. 테슬라 로보택시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63 올랐고요. 필바는 지금 ASML이 오랜만에 올랐네요. 네덜란드 회사죠. 이 지금 반도체 장비의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ASML 3%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 종목 중에 1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특징주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음을 엔비디아의 주가가 증명하고 있고요.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종목들도 다 같이 가고 있는데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도 2022년도만 해도 이게 지금 $36 뭐 그 수준이었는데 2025년도 1월 달에 무려 133.57달러를 찍습니다. 거의 4배가 올랐죠. 지금 조금 처져서 20개월 선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20개월 선에 다시 부딪힌 게 2023년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이동평균선에서는 굉장히 확률 높은 지지가 일어난다는 거. 지금 일단 93달러 정도로 회복해 놨고요. 아리스타가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제공할 수 있는 종목이다 해서 5월 달에 CT가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서 목표 주가를 92달러에서 97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지금 93달러니까요. CT에서 나온 목표 주가는 거의 달성이 됐습니다. 5월 달에 나왔으니까요. 또 의견이 어떻게 상향 조정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 1.28, 예, 니케이가 1.28, 대만도 1.91 오르지만 자, 코스피 2.43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 코스피 지금 이번 연도 들어서 정말 초강세죠. 작년에 그 아주 못났던 모습이 어디로 갔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작년에 정말 동학개미분들 비아냥 많이 당했죠. 자, 이번에 정말 안갚음 되갚아주는 지금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 대만은 넘어가고요. 코스피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3,560억 다시 들어오고 있죠. 어제 4,700억 나갔지만 이미 어제 판 금액을 거의 다 샀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면 또 7,000억 가까이 살 수가 있는 흐름이 나오겠죠. 자, 수급을 봤고요.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20위안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지금 모습이고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동안 굉장히 이끌어왔지만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이제 다시 반도체에 넘겨준 모습이고요. 반면에 HD 현대중공업은 오늘 7%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네카오의 강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거든요. 아, 네카오 중에 카카오가 강세군요. 네이버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AI의 수석에다가 지금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까지 네이버 출신이 맞는 이 부분을 지금 보면서 이번 정권에서는 네이버가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정말 오랜만이네요. 에코프로 8%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자, 이번 상승에서 정말로 소외됐던 에코프로 형제가 오늘 강세를 띠고 있는데 과연 부활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지금 역부족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렇게라도 조금이라도 올라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올라야 뭐 간의 기별이라도 가는 수준이니까요. 오르면 좋겠고 펄어비스가 17위에 지금 3% 오르고 있는 게임주들이 요즘에 조금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NC소프트를 비롯하여 게임주들이 너무 축 처져 있었는데 조금 힘을 냅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1등으로 올라가고 있죠. 나인테크가 20.42% 급등하고 있고요. 아까 에코프로에 비하면 형제들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 자이글이라는 종목이 속해 있는데 그쵸, 불판 만들다가 계속 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2차 전지 종목에 아예 들어가 있네요. 자, 반도체 대표주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6만 원을 탈환한 것은 반갑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지금 가공할 만한 상승을 기록하고 있죠. 28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가고요. 지금 28만 1,000원을 지금 찍기도 했었고 지금은 27만 9,500원, 28만 원 바로 전에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최근에 소식이 청주의 7번째 후공정 라인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자, 후공정이 지금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예전엔 전공정이 중요했죠. 누가 더 미세하게 그리냐, 선폭이 얼마나 더 좁으냐, 미세화. 거기서 지금 결정이 됐는데 이제 여기에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누가 포장을 잘하느냐, 누가 불량품을 덜 내느냐, 그거죠. 그게 바로 후공정, 공정의 뒷부분에 있는 조립 및 테스트 검사, 여기에 지금 중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SK하이닉스도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사내 게시판에 PNT라고 패키지 앤 테스트 7 랩을 짓기 위해 매입한 청주 LG 2공장 부진에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공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철거가 오늘 9월 달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지금 요 패키지 앤 테스트, 바로 이 후공정 부분을 강화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52주 신고가는 물론이고 이 지금 SK하이닉스의 52주 신고가가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 코스피 3,100선을 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부러울 수 있겠지만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만년 2등주로서 그런 울분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SK하이닉스 만년 2인자의 서름을 떨치고 최근에는 D램 점유율 1위까지 올라서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HBM4부터 차세대 이 지금 계속해서 라인까지 계속 끈을 잡고 간다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SK하이닉스 이 질주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3,100선을 넘어서 3,200, 300을 갈 때도 SK하이닉스가 일단은 삼성전자보다 선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SK하이닉스를 찬양하고 무슨 굉장히 떠받들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SK하이닉스의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SK하이닉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주택 판매 지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미국의 주택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원의 자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이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미국 주택 판매는 기존 주택 판매와 신규 주택 판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존 주택 판매란 이미 지어진 집을 사고 파는 거래 건수를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달 이 수치를 발표하는데 이 지표를 통해 현재 경기 상황을 최종적으로 파악하고 주택 판매, 금융에 관련된 소비자 지출의 변화를 보는 거죠. 기존 주택 판매는 전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시장 분위기를 읽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규 주택 판매는 새로 지어진 신축 주택의 판매 건수를 의미하는데요. 이 지표는 건설 경기와 주택 수요, 그리고 미래 경기 전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여력과 경제 심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행 지표로 활용되죠.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을 따로 보는 이유는 새로 짓는 집은 자재비나 공사비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많고 집을 짓는 과정에 건설업 같은 여러 산업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기 중에서도 특히 건설 경기의 흐름을 따로 확인하려면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지표는 왜 중요할까요? 만약 주택 판매가 증가하면 가전, 가구, 인테리어, 금융 등 관련 산업도 같이 활기를 띱니다. 특히 미국처럼 소비 중심 경제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늘면 자연스럽게 소비 지출이 증가하고 이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죠. 반대로 주택 판매가 줄어들면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돼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지표에 주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지표가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 번째로 환율과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주택 판매가 부진하면 미국 경기 둔화 우려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검토하게 되고 이는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 금리 정책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 변화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조정을 고민하게 되니까요. 또 한국 수출 기업과 증시에도 영향을 줍니다. 미국 가계소득이 늘고 주택 구매가 늘어나면 가전, 자동차, 전자제품 등 한국의 대표 수출 품목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데요. 반대로 소비가 위축되면 대한민국의 수출품 수요도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미국 주택 판매 동향은 금리, 환율, 수출, 투자 심리 등 여러 방면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데요.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미국 주택 동향을 반드시 주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는 미국 상무부가 매월 말, 기존 주택 판매는 전미부동산협회가 매월 4번째 혹은 5번째 주에 발표하는데요. 중요한 소식이 전해지면 저희가 발빠르게 분석해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꾸준히 고객 예탁금이 증가하면서 3,000선을 굳건히 지킨 우리 증시가 오늘은 연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했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매우 강한 증시, 그 가운데 코스피가 3,100선을 목전에 두고 조금은 오름폭을 줄였습니다. 10시 41분경에 3,099선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일단 2.25% 강하게 상승 탄력 받고 있고요. 현재 시간 3,08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800선을 돌파했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조금은 내려왔습니다. 796선 여전히 강합니다. 1.52% 오르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수급이 일단 외인과 기관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3천억 원가량 벌써 많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일단 이 개인이 어제 1조 5천억 원가량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섰고요. 외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코스피가 3,100전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 가져갑니다. 개인의 팔자세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눈에 띕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1,000억 원가량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환율도 함께 봐야겠죠. 일단 이 중동 전쟁 휴전 소식에 환율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어제 1,380원대에서 거래가 됐는데 오늘 급락하면서 1,360원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 1,367원 선 거래 중입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그 가운데 특징적인 뉴스 바로 알아봐야겠죠.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장관 인선이 어제자로 발표가 됐죠.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 배경훈 AI 연구원장, 이 LG 연구원장이 지명됐다는 소식에 LG 또 로봇 관련주까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명된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삼성 탈레스에서 자율무인 로봇을 연구한 경력이 강조되면서 로봇이 수혜 섹터로 급부상한 건데요. 이 소식에 LG와 또 로봇 관련 협력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대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죠. 90억 원을 투자하고 또 LG가 7% 넘는 지분을 보유한 로보티즈가 상한가로 어제 장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또 LG가 산업용 로봇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18년에 지분 30%가량을 인수한 로보스타도 어제 시장에 큰 주목을 받으면서 장중 최고 25%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로봇주에 투심이 몰리는 가운데 로봇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의료 로봇, 지능형 로봇까지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강한 로봇주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이젠 RNM이 현재 시간 27%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46,5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유진 로봇 주가도 오늘 강합니다. 8.43% 오르면서 11,57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클로봇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0%가량 강세 가져가면서 21,4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날 성공적인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출시에 힘입어서 주가가 8%가량 급등 마감했죠.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오늘 국내 2차 전지주들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자로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로보택시 유로 서비스를 위한 시범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성공적인 출시다, 10년간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로보택시의 성공적인 출시를 자평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로보택시에는 테슬라 모델 Y가 활용됩니다. 테슬라 모델 Y는 테슬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테슬라는 향후 오스틴을 넘어서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가에선 테슬라의 로보택시 출시로 긍정적인 전망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이번 출시로 테슬라 시총이 2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에 테슬라 주가는 장중 1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이런 로보택시 성공적으로 출시됐다는 소식에 국내 2차 전지주들까지 투심이 함께 살아나고 있는데요. 오늘 2차 전지주들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만 여전히 강합니다. 1.87% 오르면서 29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SDI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3.84% 오르고 있습니다. 17만 5,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주가도 1.59%가량 오르면서 12만 7,8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일제히 오르는 가운데 에코프로 주가 강합니다. 7%가량 오르면서 46,150원 선 지나갑니다. 오늘 코스피가 3,100을 바라보는 가운데에는 반도체주의 상승이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주가가 장중 28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고요. 시총이 200조를 넘으면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장중 6만 원 선을 돌파했고 SK하이닉스 주가는 최근 들어 연일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주가 오늘 강한 이유, 먼저 올해 상반기 수출 호조 데이터에 따른 투심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관세 여파로 주춤했던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반도체가 56% 넘게 상승한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장비 규제 등도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상승 탄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는 특히 지난 3월에 세계 최초로 HBM4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는 등 HBM4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일단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시장에서 큰 우위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9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리포트도 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 크게 몰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조 속 오늘 28만 원을 장중 넘어서기도 한 SK하이닉스 주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7% 넘게 강하게 오르면서 28만 원 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7만 9,500원 선에서 주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강합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28% 오르면서 6만 원 선, 지금은 살짝 내려놨지만요. 5만 9,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야당에서 코스피 5천 특위가 어제자로 출범이 됐습니다. 상법 개정 드라이브 등 전반적인 증시 활성화 방안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시장 오늘은 글로벌적인 리스크도 함께 없어지면서 상방 압력을 더욱이 높여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 속 우리는 어떤 종목에 집중해서 시장을 읽어야 할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은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뭘 투자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AI 투자에 집중해야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매주 이런 부분을 점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옆에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되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네. 테슬라, 네, 로보택시. 이게 9년 만에 어떻게 보면 현실화된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영향을 받고 있는데 본부장님 분석으로는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될지 궁금했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그 미국의 테슬라 주식하고 한국의 2차 전지 주식이 이제 상관관계 있게 움직이는 거라서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훈풍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적적으로는 그 테슬라하고의 상관관계는 롱텀으로 보셔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상관관계 과거보다는 낮아졌다는 건 또 현실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 금리 인하 기대감, 미국의 그다음 대한민국의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안 갖고 계셔도 가늠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자율주행차의 보급 속도가 얼마나 빠를 거냐가 관건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자율주행 그러니까 로보택시죠. 로보택시를 이용하는 그런 패턴으로 간다라고 얼마 만에 한 5년 만에 그렇게 본다면 그런 궤적 안에서는 한 300불 후반 400불 가까이 도전할 수 있는 그림은 그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테슬라가 그런 그 순항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전기차에도 긍정적이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그렇게 바로 2분기부터 올라오지 못하는 주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선별하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여기서 한 20% 정도가 한 6개월이나 1년 내에 갈 수 있다라 하면은 대한민국의 2차 전지는 그거 코릴레이션을 한 30% 정도만 받으시는 것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좋긴 좋은데 너무 들뜬 기대감을 예. 좀 지양을 해야겠네요. 네네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특히나 또 마이크로 실적 발표 마이크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더 잘 가는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는데 네네.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마이크로는 5월 달까지 분기 실적입니다. 3, 4, 5월 달. 얘네들이 그게 3, 4분기 실적으로 나오는데요. 매출 숫자가 90억 달러 앞자리가 9자가 보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이던스를 86에서 90억을 줬기 때문에 90억 달러 줬기 때문에 가이던스의 상단을 향해서 나오면 일단 1차 합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다음 분기 6, 7, 8월 달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보다 더 기대가 높아야 되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맨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 4월 달 초반에 최저가 대비했을 때 주가가 한 95%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그런 그 차익 실현의 빌미를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라든지 가이던스에서 주지 않기를 기대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등 하이닉스에 관련된 측면에서는 HBM이죠. 단연. HBM이 얘네들이 얼마 정도 규모인지 아세요? 삼성 하이닉스가 1등이잖아요. 하이닉스 규모의 약 25에서 30% 규모가 마이크론의 규모입니다. 마이크론의 규모가 성장이 너무 빠르면 다소 혹시 한국의 업체들한테 부담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어서 걔네들이 뭐 주가가 가는 건 좋은데 그 HBM의 그 성장률이 지나치게 빠른 거는 물론 수요가 좋아서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걔네 생산성이 너무 좋아서 올라가는 건 또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 정도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연결이 되네요. 네. 현재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HBM4가 6세대 제품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걸 뭐랄까 시제품 공급 일정을 좀 앞당기는 흐름들 그러다 보니까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좀 빨리 뭔가를 만들어내니까 이쪽에 강자로 지금 부림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좀 긴장할 만한 요소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주가에 반영이 돼서 아까 마이크론이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2개월 반 만에 거의 2배 올랐지 않잖아요. 네.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하이닉스는 그 정도 안 올랐거든요. 오히려 마이- 씩 올라가는 게 오늘 그래서 그런 그렇죠. 느낌? 그런 게 예. 있습니다. 마이크론 주가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얘네들 기준으로 올해 6월부터, 올해 9월부터 내년도 8월까지 26년도 기준인데요. PER이 한 11배에서 12배 가고 있어요. 예.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6배 정도에서 헤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반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 올라도 7배가 안 되니까 아직은 7배도 안 되는 우리는 PER이고 얘네들이 이미 12배를 향해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가 갭이 좁혀진다.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건데 HBM에서 마이크론이 뭐 시제품을 앞당긴다고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뒤지는 건 아니에요. 예.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둘 다 HBM4 내년을 위한 건데 아마 9월 전후로 콜이 돼서 아마 4분기 중에 일부 실제 그 테스트 프로덕션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 비슷한 양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SK 하이닉스가 8% 이상 급등한다고 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28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앞서서 마이크론 시원하게 좀 올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비해서 SK 하이닉스 덜 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30만 뉴스 코앞인데 30만 기대감을 원이었죠. 더 2만 원이니까 얼마입니까? 6, 8, 40, 가져갈 수 있는지. 그렇죠. 얼마 안 예. 남았어요. 6%밖에 안 남았잖아요. 6%면 오늘 같은 게 한 번 더 나오거나 한 예. 2, 3일 강하면은 바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얼마라고요? PER 한 11배, 12배. 우리는 지금 6배에서 7배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7배 정도 주면은 28만 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 거를 땡기면은 훨씬 싸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3자가 바뀌는 것도 그렇게 뭐 이상한 그 그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30만 전자 닉스 이제 코앞이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신규 진입은 약간 그런 부담스러운 거죠. 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예. 눌림목이 주거나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 나올 때 보시고 용기를 내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업사이드는 마이크론에 대한 하이닉스에 대한 업사이드는 최근에 맥콜이라는 증권회사에서 과감히 높게 부른 게 36만 원이거든요. 예. 한국은 그보다 낮게 한 32만 원 정도가 최대 목표치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감안해서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도 이제 6만 원 선 넘어가는 흐름들이 네.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빨리 좀 부지런히 가야 되는데 앞서서 저희가 잠시 오프닝에서 언급해드렸는데 4분기 디램 시장에서 네네.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를 좀 밟고 4분기 치료 밟고 좀 디램 시장 좀 강자로 다시 좀 탈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요. 수요도 늘면서 가격도 좀 비싸지니까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실적이 붙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왜 범용 디램 같은 경우에는 PC 모바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HBM과는 좀 시장이 다릅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이제 6만 원 선까지는 되찾았는데. 그러니까 HBM의 네. 비중이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높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만약에 치고 올라오면은 내년도 그림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현재는 당장의 실적에는 아까 말씀하신 레거시 제품에 대한 실적인데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레거시에 대한 수요가 중국발 수요이기 때문에 이게 또 관세 전후로 해가지고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약간의 그 불확실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마도 이 6만 원 안착 내지는 그 전고점을 돌파하려면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2분기 기대가 없거든요. 2분기는 1분기보다 실적이 더 안 좋다고 합니다. 안 좋아요. 하이닉스는 아닌데 3분기에 2분기 한 6조 초반 대비했을 때 한 9조 이상 나오면은 빨리 안착할 수 있을 것 같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일부 얘기한 것처럼 한 8조 정도면은 아마 주가는 전고점을 또 틀어야 하기는 아주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시원하게 가주다 보니까 약간 좀 우리가 못 본 그런 네.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조금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그게 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좀 네. 중국을 규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그 장비 반입을 좀 규제한다는 네네. 등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관련주 좀 떨어질 흐름들이 있었고 뭐 이런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향받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봐주세요. 네, 네. 뭐 해외 주식, 국내 주식 할 거 없이. 네. 일단 어저께보다 그저께 얘기죠. 중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있는 게 삼성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뭐 또 누가 있습니까? TSMC도 있고 네. 다 있습니다. 자기네가 그 공장을 계속 가동하려면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반도체 장비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여태까지는 놔줬는데 그 뭐 한국이나 삼성, TSMC가 중국에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장비를 바꾸는 데서 그 일일이 허가 받고 안 했는데 이걸 일일이 허가로 바꿀지도 모르겠다, 바꾸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아직 파이널라이즈 되지 않았어요. 각 부서마다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 하지만 그런 우려가 생겼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만약에 파이널라이즈 되면은 뭐 그 TSMC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의 출하량의 비중만큼 영향이 불가피하죠. 그래서 어저께 삼성전자가 그 영향을 받았던 거고 하이닉스는 다른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갔던 거거든요. 네. TSMC도 빠졌었고. 근데 오늘은 다른 이슈가 때문에 전쟁이 해결되고 뭐 기본적인 수요는 가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 여건이 아직 파이널라이즈 된 게 아니고 실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네. 기대감까지 다시 또 하루 만에 또 얘기가 바꾸다 보니까 어저께 잊어버리고 다시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비중으로 따지면 삼성은 낸드 제품의 한 30% 후반, 하이닉스는 D램의 한 30%, 낸드의 20%. TSMC는 비중은 작습니다. 거기는 레거시 제품이니까 그 정도 임팩트인데 실행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잠깐 저평도 되고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다시 네거티브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요. 장중에 3,099포인트까지 갔습니다. 네, 1포인트만 그렇습니다. 갔으면 네. 3,100인데 어쨌든 그런 기대감. 그리고 코스닥도 800선을 장중에 넘기도 했거든요. 네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부에서도 이 증시를 화끈하게 끌어올리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다라는 걸 네.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그렇죠. 방증이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교전이 심각할 때도 우리는 코스피는 지켰단 말이에요. 3,000을.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살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주회사, 증권주 오늘도 52주 신고가 간 증권주가 좀 상당했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산조선은 원래 좀 잘 갔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네카오까지 네네. 부각받다 보니까 네. 어떤 섹터로 투자해야 될지 좀 팁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3개월 단위로 볼 것이냐, 연말까지 볼 것이냐, 장기로 볼 것이냐 다릅니다. 우리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뷰는 3,200에서 3,500 정도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3,200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순자산 가치 1대를 넘어가서 안착하는 게 3,200이기 때문에 네. 3,200이 가면은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지 않다고 느끼니까 이제 증거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는 더 잰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기대감이 계속 있으면 모든 게 선반영이 될 수 있잖아요. 선반영이 뭘까요? 주시장이 좋겠다. 예. 그럼 거래량이 늘겠죠. 거래량이 늘면 누가 좋아요? 증권주가 좋죠. 네. 그러니까 증권주가 수수료 좋은 먹으니까 브로커. 그렇죠. 심플합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뭐 증권사가 아주 심플하게 증권주가 선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적이 혹시 안 좋으면 중간에 내림목이 있겠죠. 근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예상보다 한 10몇 % 더 높습니다. 그것도 10에서 20% 더 예, 높아요. 실적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혹시 3분기는 작년에 3분기 워낙 실적이 좋아서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건 2, 3개월 뒤고 지금 실적이 좋고 거래량이요. 지금 6월 들어와서 6월 한 첫 번째 열흘 동안 거래량이 4월 달보다도 80%가 늘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하반기에 증권업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로 허가해주는 어떤 그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발행업이라든지 종합투자계좌라든지 뭐 이런 거를 허가해주면 그 모멘텀을 받는 대형 증권사가 또 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다음에 상법 개정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장기적인 얘기인데 상법 개정은 증권사가 딜을 할 게 많죠. IB 딜이 많기 때문에 IB 관련되는 어떤 기대도 내년까지 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아마도 올해 9월, 10월 되기 전에 다 땡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증권주 업사이드는 여기서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 있죠. 근데 증권 어떡하냐? 거래가 많이 된다면 거래되는 폭에 따라서 키움증권, 안정적인 주가로 따지면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예. 이런 정도를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주가 톱이고요. 네. 그다음에 네카 말씀하셨는데 카카오는 그 거래 그 경고 먹어갖고 지금 거래가 오늘 안 되는 거고요.
맞나요? 카카오페이인가? 예. 카카오페이 거래가 안 되는 걸 거고 네이버는 좀 주가가 좀 뭐 보합인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올랐죠. 한 7, 80%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약간 조금 주춤할 수도 있죠. 네이버는 관련되는 그 네이버 출신이 많이 입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돼서 일단 이것도 실적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이 지금 애널리스트 기준으로 따지면 PER 한 20배에서 25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국이 23배 정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는 진짜 성장성이 있어야 내기 얘기할 때 20에서 25배가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삼양식품, HD현대일렉트릭, 뭐 LIG 모든 게 다 20배, 25배 가다가 일단 경계를 받거든요. 네. 네이버도 같은 식으로 따지면 25배가 한 35, 6만 원입니다. 22배 정도 하면은 30만 원 가까이에요. 그럼 지금 주가 많이 났죠. 그러니까 숨고르기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증권주 다음으로 네이버는 눌림목이 꽤 될 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조선주하고 지주 정도가 세 번째에 놓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도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 거잖아요. 반도체 말씀드렸죠. 하이닉스가 얼마라고요? 30까지는 갈 수 있는 룸이 있는데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하고 그 다음에 삼성 하이닉스 자체 실적까지 7월까지 지켜보시면서 3자를 얼마나 타치하시는지 그건 별도로 얘기하는 거니까 증권주, 네이버, 눌림목, 조선, 지주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뭐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이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네, 쉬어가는 게 있다. 그리고 결국 약간 조정당했을 때 뭘 사야 될까 그걸 고민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순환매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종목들이 오늘 펀더멘털 훼손은 아니니까. 방산도 네. 많이 빠지는데 예. 사실은 방산도 너무 많이 갔다는 의견이 처음으로 어저께 LIG 넥스원에 대해서 투자자 의견 하향이 나왔어요. 그래서 LIG 넥스원이 지금 14% 넘게 빠지는군요. 네, 휴전이라는 그것 때문에도 방산주가 오늘 조정받는데 LIG는 어저께 주가가 63만 원 갈 때 50만 원 초반으로 투자 의견 하향이 났거든요. 근데 콜의 내용을 보면 펀더멘털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예. 주가가 너무 과했다. 이렇게만 보는 거죠. 그런 거는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다 좋을 때 투자 의견이 다르게 나왔을 때는 그거는 좀 어텐션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LIG 넥스원 14% 하락했다가 12% 조금씩 뭐 다시 치열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3,100시대 이제 코앞에 두고 네. 있는데 뭘 사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가 2% 넘게 이제 3,1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 변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에서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로 치고 올라온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교롭게 오늘 이 세 종목은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이 세 종목이 코스피 시총 5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이런 기세로 올라가다 보면 LG에너지솔루션 4위인 LG엔솔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 과연 어떤 종목이 LG엔솔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순위를 좀 보겠습니다. 1, 2, 3위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니까 이거는 이제 시총 차이가 워낙 크니까 좀 번외로 하겠습니다. 자, 치열하게 지금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5위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LG엔솔과는 한 20조 정도의 시총 차이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이 세 종목에 좋은 기운들이 많이 불어넣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겠고 현대차가 조금 아쉬운데 현대차는 최근에 어쨌든 미국의 관세 이런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총이 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쨌든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시총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지금 대세는 AI입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거기에 이 정책 대장주는 네이버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네이버가 대선 후에 6월 4일부터 주가가 무려 56%가 올랐습니다. 시총 순위도 그다음 6월 초에 한 12위 정도였는데 지금 급상승을 하면서 5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일단 이쪽에 있죠.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 그리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다 네이버 출신, 그리고 LLM, 공공클라우드,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게 정부 정책과 엮이면 굉장한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들 외국계 리포트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좀 긴장해야 할 부분은 네이버 쪽에서 어쨌든 글로벌 LLM과의 경쟁력의 차이는 여전히 있는 상황, 그리고 AI 관련 사업엔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챗 GPT 검색을 많이 하니까 네이버 검색이 줄어들고 검색 광고가 둔화될 우려, 그리고 쿠팡에 대항하는 커머스 내 경쟁 심화,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러면서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봤는데 CLSA에서 네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 리포트를 냈는데 지금 홀드로 하향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라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엄청난 상황승이 있었죠. 올해 들어서 200% 넘게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연초에 LG 두산에너빌리티가 37위 시총이었는데 지금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올라간다는 거죠. AI 글로벌 전력 수요 늘어나고 있고 트럼프도 원전하겠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냥 하겠다. 글로벌 SMR 시장도 늘어나고 있겠다. 좋은 이야기 많지만 아무래도 두산에너빌리티 이 원전 사업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 개선하기 위해선 실적이 반영되는 게 시간이 걸릴 것이고 밸류에이션 더 높아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려면 더 대형 수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약간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역시 모건 스탠리도 두산에너빌리티의 리포트 발행하면서 투자 의견 약간 홀드로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너무 좋은 상황인데 유상증자가 아무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겐 가장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하면 ROE가 떨어지고 이러면은 PBR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더 갈 수 있을지, 물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년째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잘 살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세 개가 시총 5위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시총 4위로 올라가기 위해선 다음 달에 발표되는 실적이 중요할 것이다. 결국에는 이 세 종목이 실적을 어떻게 충족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더 상승하면서 시총 4위로 올라설지 아니면 실적 실망감 때문에 약간은 주춤하게 될지 중요한 변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코스피 3,100 코앞이고요. 코스닥이 800 장중에 돌파를 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경제 산업 분석해드리고 괜찮은 기업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